자, 이제 수익흐름법부터 보겠습니다. 수익하는법은 이제 이론 정리가 순수익하고 환원율 두 가지죠.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을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을 이제 직접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직접환원법이라는 단어는 뭐 별로 시험에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요. 이렇게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미래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죠. 미래 현금 흐름을 각각을 할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의 금액이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 발생할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요. 이럴 때 할인율이 사용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3%다. 앞으로 예상되는 돈 있죠. 들어오는 돈을 할인율 3%로 할인해서, 요거는 1년치 할인, 요거는 2년치 할인, 요거는 N년치 할인해서 다 더한 금액이 1억이다 라면, 이 물건을 1억 주고 사서 앞으로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은 3%의 수익률이 만족될 정도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원금 회수하면서.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할인이 되지만 이쪽으로 올 때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3% 할인해서 얘가 됐다?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3% 할증이 되는 셈이니까 그거를 연간 단위로 이렇게 3%씩 3%씩 수익률이 발생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그래요. 이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출제됐어요.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예요. 얘는 뭐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출제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순수익 환원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수익에 대해서 이론 정리하고 환원율에 대해서 이론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순수익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앞에서 가치 정의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법이 바로 수익 방식이라고 그랬죠.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하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나간 거는 별로 소용이 없고 앞으로 얼마나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익 방식이 바로 앞으로 얻을 수익을 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부동산의 가치, 내구재라는 이런 재화, 내구재라는 거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중요한데, 그 수익 방식이 가치 정의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수익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나간 순수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도 지나간 순수익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순수익은 장래 순수익이라 해야 돼요. 현재 순수익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 순수익도 아니고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이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매년의 현금 흐름을 다 예상을 하죠. 근데 여기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하는 거예요. 1년치만 계산해서 그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첫해 예상되는 그 금액 속에 어쩌다가 발생하는 금액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연도도 어쩌다 발생하는 금액이 포함되고 그 다음 연도도 포함되고 다음 연도도 포함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화된 순수익이라 해야 돼요. 안정화된 순수익. 그래서 순수익의 요건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요건을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요건이라는 게 뭐겠어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산출이 되는 수익이라 해야 되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해야 되고, 또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에 의한 수익이라 해야 돼요. 이게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 이걸 안다면은 그 표현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안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계속적 규칙적으로, 합리적 합법적으로, 통상적인 이용 능력과 방법에 의한 수익이라 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순수익에 대해서는 기억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순수익을 계산할 때 전체 순수익에서 건물 순수익을 빼면은 토지 순수익이 계산되고, 이걸 토지자녀라 그래요. 토지자녀. 자녀법 하잖아요. 자녀법. 그럼 전체 순수익에서 반대로 토지 순수익을 빼면 건물 순수익, 건물 자녀가 되겠죠. 이렇게 순수익을 계산하기도 해요. 이런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또는 이제 순수익 구할 때는 뭐 가유순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총수익에서 뭘 빼서 계산할 수도 있고, 총비용을 빼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나요? 이건 뭐 이런 정도의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으로 기억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순수익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도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최근에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뭐 관심 있을 리가 없지, 뭐 남의 남자 관심이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이제 역류성 후두염이 있어서, 역류성 후두염은 일단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양을 적게 자주 먹어야 돼. 위에다가 가득 채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술을 또 먹으면 안 돼. 커피도 마시면 안 돼. 밤에 술을 마실 때 안주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배가. 그리고 살이 찌고. 근데 한 2주 정도 일단 양을 좀 적게 먹고, 밤에 술을 안 먹으니까, 같이 안주를 안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요. 살 빼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역류성 후두염에 걸려서 양을 적게 먹어야 되고, 예? 아예 저녁을 안 먹는다고요? 그렇게 빼고 있다고요? 아니 그건 시험 끝나고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시험 칠 때까지는 먹어야죠. 그래도 시험 칠 때까지는. 근데 예전에 제가 위장병을 앓을 때 이 뭐죠, 그 학교 식당에 이제 사 먹잖아요, 학생들이. 식판에 받으면은 딱 밥을 반을 딱 잘라서 반만 먹었어요. 위장병을 앓을 때는 이게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렇게 딱 반을 하고. 근데 공부는 하루 12시간씩 했거든요. 공부는 하루 12시간씩 하고 반은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반 끼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52kg까지 나갔어요. 살을 빼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루 12시간 공부하면서 밥은 늘 반 끼만 먹는 거죠. 근데 정신 집중이 훨씬 더 잘 돼요. 반을 먹으니까 안 졸려요. 그렇게 2달을 했거든요. 지금 딱 거의 2달 남았잖아요. 딱 2달 남았잖아요. 그렇게 2달 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52kg. 그러면서 위장병이 도져서 이제 더 이상 공부를 못했어요. 더 이상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앞으로 2달은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또 낳았거든요. 그 낳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위장병을 생겨가지고서요. 공부를 해서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낳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자, 이제 환원율. 자, 환원율은 이게 이제 이미 투자론에서도 공부했죠. 투자론에서도 이제 환원율을 이 투자론에서는 이제 총투자액이라고 했잖아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었는데 이 총투자액이 가격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격하고 이게 이제 투자론에서는 총투자액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순영업소득 해도 되죠. 이렇게 관계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이게 이제 환원율의 정의예요. 정의. 환원율은 뭐예요? 그러면은 순영업 그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입니다. 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순수익의 비율로서 수익성을 의미한다. 이제 어림잡은 수익성이죠. 얘는 어림잡은 수익률이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잖아요, 보통. 근데 토지에 투입된 원금은 회수하지 않아도 토지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건물에 투입된 원금은, 원본, 자본은 건물이 철거가 되면 결국 건물에 투입된 돈은 사라지게 되죠. 그럼 매년 벌어들이는 순수익에서 그 건물에 투입된 원금을 회수하는 돈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원율이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뭐도 있어야 돼요? 자본, 회수율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토지만 있으면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건물 때문에 반드시 자본 회수율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종합환원율을 생각할 때는 이제 토지 건물이 늘 함께 있으니까 하는데 토지 환원율만 생각하면은 굳이 이거를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토지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영속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토지 환원율은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본 수익률과 같아요. 영속성 때문에. 근데 건물 환원율은 어때요? 건물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서 당연히 뭐예요? 자본 회수율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결합할 때도, 이 두 개가 결합할 때도 여기 얘 때문에 결국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건물에 투입된 원금을 회수하는 것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 환원율이라 그래요. 개별 환원율. 요거는 이제 종합 환원율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자본 회수율이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환원율의 산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정 방법.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시조, 투엘부 해서 이게 이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풀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번을 보시면 수익환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맞죠?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도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도 있고 뭐도 있어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익환원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그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의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환원율에는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이 있고요. 토지의 경우 자본 회수율이 0이 되게 하는 것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1번도 좀 보시고요. 자, 21번에 수익환원법의 순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순수익은 일반적 이용으로 산출되는 것이라야 한다. 맞죠? 아까 이거 순수익에 대해서 일반적 이용이고
통상적 이용, 그리고 계속적, 규칙적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순수익은 발생시킬 능력을 나타내는 미래의 순수익이 아니고 실제 발생된 순수익이다. 이거는 과거로 하면 안 되죠. 장래 순수익이라 해야 돼요. 2번이고요.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은 계속적, 규칙적이고 4번의 순수익이란 부동산이 산출하는 총수익에서 영업 외 손익, 특별 손익. 자, 이런 거는 빼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확실한 것 5번 맞고요. 자, 순수익은 뭐 그 정도면 되겠고요. 자, 22번부터는 이제 전부 다 환원율과 관련되는 거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환원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환원율이란 대상 물건이 산출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그 물건의 원본 가격과의 비율로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의미한다. 맞죠? 이거와 이거의 비율. 이거와 이거의 비율로서 수익성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은 이제 어림잡은 수익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물건이 함께 작용하여 순수익이 산출된 경우에는 각각의 순수익을 산출하고 그 결과 큰 쪽을 선택하여 환원율을 적용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전혀 이런 내용과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뭐 아예 삭제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일반적이고 안전한 순수이율에 대상 물건의 위험률, 즉 투자 대상으로서의 위험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정성, 비유동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 요거는 조성법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조성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시조투일부 하잖아요. 시조투일부 할 때 그 조성법을 말해요.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구성법 그래요. 이거 수업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게 17회 때 그 안타까운 시험 치기 전날 그 학원에 가서 저희 집에서 가까이, 그때 제가 3번 살고 있었는데 수원에 출강을 했었는데 얼마 안 돼요. 시험 치기 전날 그 학원에 가서 이제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찾아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단에 이제 1학년생인데 휴학을 하고 엄마의 특명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온 여학생이에요. 엄마가 이제 실무를 하고 있었어요. 실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려면 돈을 못 벌고 일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식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오면은 대부분은 이제 특명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또 약속이 다 돼 있죠. 보통은 자동차 한 대 정도는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일 이 가액이 큰 자동차는 BMW였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거기도 이제 엄마가 실무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녀석 안 됐어요. 이게 젊은 친구들, 어린 녀석들이 유리한 면도 있지만 불리한 면도 있어요.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 듣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살아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20살인데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미대를 다녔어요. 미대.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 10개월 동안 공교롭게 이제 감정평가론 수업할 때만 빠졌대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 내일 시험에 뭐 나오는지 2개만 가르쳐 달래. 저보고 출제위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요거 외워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시조투일부 환원율 산정 방법이 요게 있다. 그리고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요거 외워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로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17회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17회 기출문제 보면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요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걔가 풀면서. 근데 여기 조성법을 안 나오고 요소구성법으로 나왔어요. 아까 분해법 있죠. 분해법.
분해법 다음으로 이게 요소 구성법이 나온 거예요. 그 밑으로 요 세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헷갈린 거지. 둘 중에 하나 헷갈렸는데 이걸 뭐 제대로 찍었나 했든 틀렸나 뭐 했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막 문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의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자포자기를 하고 2차 시험도 안 보고 가려는 거를 어른들이 그래도 2차 시험이라도 봐라 하고 이제 시험 본 거죠. 2차 시험을. 근데 그 당시에는 30분 전에 나가면은 시험지는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갈 수는 있어요. 이 답안지는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지를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30분 미리 나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발표가 났는데 1차가 3개가 남았고요. 2차가 3개가 모자랐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 안 한 대가요, 그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지레짐작으로 자기가 미리 짐작을 한 거죠. 잘 못 봤다고 생각하고서 1차가 3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2차를 건성나발로 봤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근데 3개가 안 돼서 그 이듬해 결국은 다시 공부했어요. 결국은 이제 합격은 했는데 그 이듬해 2차를 해서 그게 벌써 18회니까 걔가 합격한 게 그 21살 때니까 그로부터 11년 흘렸으니까 걔가 벌써 32살 됐겠네. 아무튼 이 시조12 CO12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여기도 시장추출법 있죠. 이 시장추출법이 있는데 이 시장추출법도 아까처럼 매매 사례로부터 찾는 거예요. 매매 사례로부터. 거래 사례로부터. 그럼 사례 가격 분해, 사례 순수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례 환원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는 감가수정에서는 매매 사례로부터 감가수정액을 구하는 거예요. 사례 금액이 경과연수에 따라 점점 낮아지는 거 보고 감가수정액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사례 환원율을 찾는 거죠. 이걸 어디에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대상 부동산한테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만 듣고요.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성법은 환원율을 요소를 여러 가지 요소를 구성한다. 그래서 순수 이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한 순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위험 구성 요소가 이제 뭐 비유동성,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정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이거 퍼센트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아서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인데 요거는 중요도가 높단 말이에요. 2L분은. 그래서 이거 늘 했잖아요. 투자결합법에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이거는 환원율을 토토건건 이렇게 계산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지저저 이거 늘 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부채감당법은 부저저 이렇게 했죠. 부저저.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요. 토지 가격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더하기 건물 가격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여기는 지분 비율, 내 돈 비율이죠. 곱하기 지분 환원율 더하기 남의 돈 비율 곱하기 저당 환원율.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쓰는 거죠. 오늘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거 부저저.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부저저의 저저와 지지저저의 저저가 같기 때문에 저저로는 구별이 안 되고 부채 감당률이 있느냐, 지분 배당률이 있느냐로 구별을 한다 그랬죠. 그 외에 이제 엘루드법 이렇게 있고요. 엘루드법은 좀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그 3번 지문은 조성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지문이에요. 22번에 3번은 조성법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환원율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하여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한 이율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5번에 환원율이 낮으면 수익 가격은 높고 환원율이 높으면 수익 가격은 낮다. 요거 이 공식을 보면 되죠. 이거는 이게 높을수록 여기는 낮아지는 거죠. 이거는 높을수록 여기가 높아지는, 이건 비례하고 이거는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2번. 2번은 아예 삭제도 관계없고요. 자, 이제 23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데 이건 들어보시고 이건 어렵다 싶으면 패스하시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만 받아들이십시오. 그 23번은 뭔가 하면은 자, 지금 순수익 했고요. 지금 환원율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로 돼 있어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돼 있죠. 이 수익 환원법에 3요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순수익, 하나는 환원율.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환원 방법 그래요. 이 자본하는 방법은 자본 회수 방법과 같은 거예요. 자본하는 방법과 자본 회수 방법은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요 자본하는 방법은 자본 회수 방법과 관련해서 예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은 그걸 다 수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회수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환원율 15%다. 수익률이 5%다. 회수율이 10%다.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매년 손에 1,500만 원을 잡으면 그 중에는 500만 원은 버는 거고 1,000만 원은 뭐 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네, 투자된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금 회수한 거를 재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재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더 발생하는 거고요. 재투자하지 않고 금고 속에 넣어놓으면은 그러면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투자를 안 하는 방법, 이걸 직선법이라 그래요. 직선법. 얘는 재투자를 한다 안 한다? 재투자를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재투자를 하는데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느냐, 다른 안전한 곳에 재투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환기금법이 여기도 나와요. 요거는 상환기금법은 안전한 곳에 재투자해요. 안전한 곳.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은행에 예금하는 거예요. 예금. 근데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거를 연금법이라고 그래요. 연금법. 동종업종.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요. 회수 방법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재투자를 하는 방법. 안전한 곳에 하는 거는, 이거는 광산의 경우에 이렇게 해요. 광산 평가할 때. 요거는 어장 평가할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광산은 그 매장량이 거의 다 채굴이 되면은 더 이상 캘 게 없잖아요. 그 캘 게 없는 상황에서 거기 재투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장은 생물이죠. 계속 거기서 자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계속 가두리 양식장 설비를 계속 교체해도 계속 재생산이 돼요. 자, 그러면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낮겠어요? 여기가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그럼 똑같은 1,000만 원을 벌더라도 순수익 1,000만 원을 벌더라도 이건 재투자하지 않고 이거는 조금 수익이 발생하고 이거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평가액이 어디가 제일 높겠어요? 연금법이 평가액이 제일 높은 거죠. 평가액이. 그리고 여기서는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과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율이 적용돼요. 요거는 광산 수익률과 은행 예금 이자율은 다르죠. 그래서 이 종의 이율이 적용이 돼요. 요런 이제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요거 이제 한번 출제가 됐어요. 대기는 한번 출제가 됐는데 만약에 난이도 조절이 된다면은 요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난이도 조절이 될 때에는 약간 난이도 높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에 1번에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모두
회수된 자본이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거 틀렸죠? 재투자되는 거는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이죠. 다음에 이번에 자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은 실제로는 자본 회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회수된 자본이 안전한 곳에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 맞죠? 다음에 연금법은 동종업종이 재투자, 의장이고요. 상환기금법은 강산이고요. 다음에 연금법에 의한 회수율이 가장 작으므로 연금법에 의한 수익 가격이 가장 크게 산정된다. 자,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연금법이 수익률이 제일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 가격이 가장 높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연금법이 수익 가격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거는 환원율이 제일 작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1,000만 원이라 해도 수익 가격이 연금법이 제일 높다는 얘기는 환원율이 제일 낮게 나오는데, 그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고 수익률과 회수율로 돼 있는데 연금법에 의한 회수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가격은 가장 높게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로 생각하면 돼. 반비례 관계로. 수익 가격이 가장 높다, 환원율이 가장 낮다. 근데 그 환원율이 가장 낮은 게 얘가 가장 낮다. 얘는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이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되면은 하는 거고 안 되면은 패스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4번은 이거는 해야 되죠. 오늘 그 나오는 거와 같은 거죠. 지지저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토토금은 출제가 됐거든요. 부저저도 출제가 됐어요. 다 출제가 됐어요. 지지저저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 안 된 만큼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에 그 25번은 자료를 보면은 이제 자료를 보고요. 토토건건으로 풀 건가, 지지저저로 풀 건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로 풀어야 될까요? 토토건건. 25번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26번은요? 지지저저예요. 왜냐하면은 토지 건물이란 게 없잖아요. 몇 번이죠? 26번은 토토건건이 없고 저당 비율, 지분 비율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저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저저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뭐로 구별해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냐 지분 배당률이냐 이걸로 구별을 해야 돼요. 요거 두 개, 부채 감당률, 지분 배당률 이걸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거기 지분 배당률이 나와 있잖아요. 지분 배당률이 나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저저로 가야 돼요. 그거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다음에 27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 환원율을 구하면 했죠.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저당 상수 부채 비율. 자, 이게 부채 비율을 줬으니까 대부 비율을 알 수가 있죠. 부채 비율이 100%라는 건 뭐예요? 내 돈분의 남의 돈이 100%니까 내 돈 남의 돈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대부 비율은 50%죠. 전체에서 50%가 대부 비율이에요. 그럼 대부 비율은 50%고 저당 상수 나와 있고 지금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으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부채 감당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부저저로 가는 겁니다. 부저저.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만 하면 돼요. 부저저입니다. 부저저. 됐나요? 자, 그 부채 비율이 나와 있는데 부채 비율을 보고서 대부 비율을 찾는 방법이에요. 대부 비율을 보고 부채 비율을 찾기는 쉬워요. 대부 비율이 20%다. 이거는 남의 게 20%죠. 그럼 내 거는 80%니까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죠?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25%네.
이게 40%면 내 거는 60%. 그러면 60분의 40. 3분의 2니까 약 67%.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부채 비율을 찾는 건 쉽다고요. 이게 남의 거가 몇 프로면 그 나머지는 내 거니까. 근데 부채 비율에서 거꾸로 대부 비율 가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 얘가 부채 비율이 아까 100%라 했잖아요. 200%다. 300%다. 이거 가지고 대부 비율로 가는 방법은 얘네들을 분수꼴로 나타내야 돼요. 분수. 몇이에요? 얘가 1이잖아요. 1을 분수꼴로 나타내면 1분의 1. 얘는 2죠. 분수꼴로 나타내면 1분의 2. 이거 분수꼴로 나타내면 1분의 3. 자, 이에 밑에 분모가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가 하나면 남의 거도 하나란 얘기예요. 그럼 전체 몇 개 중에서? 전체 2개 중에서 남의 게 하나예요. 내 거 하나면 남의 게 2개. 전체 몇 개? 전체 3개 중에서 남의 거 2개. 내 거 1개면 남의 거 3개. 전체 몇 개? 4개. 전체 4개 중에 남의 거 3개. 됐나요? 아시겠습니까? 부채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이 20%면 10분의 2죠. 10분의 2. 10분의 2잖아요. 0.2, 10분의 2. 분수꼴로 나타내라 했잖아요. 0.2, 10분의 2잖아요. 분수꼴로 나타내야 된다고. 10분의 2는 5분의 1과 같잖아요. 약분을 해야 약분. 가능한 한 작게 나타내는 약분. 그럼 5분의 1이면은 내 거 5개, 남의 거 1개, 전체 6개. 전체 6개 중에 남의 거 1개. 됐나요? 부채 비율에서 대부 비율로 가는 방법은 분수꼴로 나타내라고요. 분수꼴로 나타내서 대부 비율을 찾아가면 돼요. 싫으면 말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그 계산은 이제 여러분이 해보면 되죠. 토토건지 부저죠. 그다음에 이제 28번부터 28, 29, 30. 자, 이게 수익 가격을 묻는 거예요. 자, 수익 가격을 묻는데 지금 28번을 보면은 직선법 회수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아까 요 회수율과 관련된 요거 직선법 회수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직선, 이 28번에 리얼에 있잖아요. 직선법 회수. 자, 거기에다가 뭐를 적어 놓는가 하면은 직선법 회수에다가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 이 뜻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 직선법 회수의 의미는 그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 근데 남은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남은 기간이 20년으로 돼 있죠? 그럼 20년 동안 몇 퍼센트를 회수하라? 100%를 회수하라. 이 소리예요. 그럼 1년에 몇 퍼센트 회수해야 돼요? 1년에 5%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를 20년간 회수해야 돼요. 20등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1년에 5% 회수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건물이라고 돼 있죠. 거기 건물. 건물은 환원율이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해야 되죠. 수익률이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5%로 돼 있고, 회수율 몇 퍼센트 나왔어요? 5% 나왔죠. 그러면 환원율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환원율이 10%예요. 자, 우리는 수익가액을 구할 때는, 또는 수익가격을 구할 때는 순수익 나누기 뭐를 구해야 돼요? 이것도 구하고 이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익은 대체로 쉬워요. 거긴 이제 28번은 순수익을 그냥 1억으로 줬잖아요. 근데 환원율을 이렇게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수익률 더하기였어요. 직선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에서 환원율 10%, 여기는 10%죠 이제. 요거 5%, 10%. 그러면 1억 나누기 0.1 하니까 몇? 10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은 29번은 보세요.
29번도 수익 가격을 구하는 문제인데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순수이율과 위험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조성법으로 환원율 구하라는 얘기예요. 조성법. 아까 조성법 순수이율 더하기 위험률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 뭐와 뭐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3%와 5%를 더해서 환원율을 구하여라. 예, 그리고 총 수익이 140, 총 비용이 80이니까 순수익은 60 나누기 8%. 예, 그렇게 하면은 750만 원 나오나요? 예, 그렇게. 다음에 30번도 수익 가격을 묻고 있죠. 전부 다 수익 가격을 묻잖아요. 자, 수익 가격을 물을 때는 관건이 뭐예요? 환원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환원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게 토토건건도 있고 지지저조도 있고 부저저 이렇게 환원율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 제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직선법 이렇게 있으면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환원율 구하고, 토지 건물 하면 토토건건, 지분 배당률 있으면 지지저조, 부채 감당률 있으면 부저저, 그렇게 해서 각각의 방법으로 제시된 자료에 따라서 환원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환원율만 구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30번은 맨 끝에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환원율은 10%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건? 땡큐지 땡큐. 환원율이 골치 아픈데 환원율을 아예 문제에서 줬으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30번은 순수익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수익은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 것이 건물 기속 순수익 묻잖아요. 이게 건물자녀법을 묻는 건물자녀법. 건물 기속 순수익.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는 순수익을 빼야 되는 거예요? 토지한테 돌아가는 순수익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체 순수익이 얼만데요? 전체 순수익은 6천에서 4천을 빼서 얼마예요? 2천 나오죠. 자, 여기서 토지 순수익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토지한테 2억에다가 5% 줘야죠. 토지한테는 수익만 주면 돼요. 수익만. 토지한테는 회수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수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순수익은 2억에다가 수익률 5%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토지한테 줘야 되죠. 그럼 건물한테는 얼마예요? 건물한테는 1,000이 남는 거죠. 이 건물 자녀 1,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임료평가인데 이 임료평가는 중요도가 좀 낮죠. 중요도가 낮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서 이제 딱 한번 요거 설명 드릴 거예요. 쉬고 할까요? 알겠습니다.